안녕하세요. 직방공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저께 그 빌라의 신이라는 KBS 프로를 보고 나서 이제 깡통 사기 전세에 이제 당하시는 분들의 사연들을 조금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매물 가격을 돈을 내면 감정가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그 물건의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세입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 그 감정평가사랑 짜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시세를 조작을 하여서 실제로 전세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실제 그 빌라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전세를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떤 집들을 집 찾으시는 전세자분들이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세를 좀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현장을 돌아보면서 부동산에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분들이 그 정도의 노력을 잘 안 기울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의 말만 듣고 가계약금을 넣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가가 보통 얼마 정도 내면 들어가시나요? 그냥 전세가가 그냥 내 기준으로 싸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전세가라는 거는 이게 그 부동산 이제 대부분 뭐 오피스텔이나 이제 보통 빌라 쪽을 많이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파트는 시세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거기서는 거의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빌라나 OP, OP를 보통 이제 이 두 가지 종류에서 대부분 이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두 가지가 전세자금 대출이 되거나 뭐 LH나 뭐 이런 거는 빼겠습니다. 어차피 도시 그 보증보험이 거의 의무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빼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빌라나 OP 뭐 이런 데에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대부분 이제 하시는 질문들이 이거예요. 빌라나 OP 가격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전세를 1억에 들어가고 싶다는 경우 또는 9천에 들어가고 싶다는 경우 거의 이젠 매매가 근접해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들 이젠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런 시세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선택하려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하긴 한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전세가보다 이게 한 70% 된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요. 이렇게 전세가 70% 아이고 이거 좀 잘못 그렸네. 매매가가 70% 전세가 대비 70%여가지고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이면 전세는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 요 물건은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거나 조금 더 큰 상태, 예를 들어 아까 지금 말씀드린 1억이나 뭐 9천 뭐 이런 식으로 근접한 상태에 같거나 조금 큰 상태 요 정도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보증보험이 되면 하세요. 보증보험이 된다고 하면 계약하셔도 무난합니다. 왜냐면 보증보험이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 해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매매가가 전세가 이렇게 비중으로 했을 때 전세가가 훨씬 커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피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깡통 전세인 확률이 높아서 그 소유자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소유자가 계속 바뀌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증보험을 이제 뭐 그거를 신청을 할 때 뭔가 이제 세입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계약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경우 이제 질문자들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게 이 A라는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라는 물건이 있는데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계약했던 사람은 갑이었는데 제가 21년 1월 1일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랑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22년 1월 1일에 갱신을 하려고 등기부를 떼보니까 21년 뭐 5월 1일에 을이란 사람으로 소유자가 바뀌어 있어요. 이건 뭐지? 소유자가 왜 바뀌었지?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의 압류가 있는 거예요. 뭘 안 냈나 했더니 종부세를 안 냈네요. 그래서 어이씨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내 보증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이제 걱정하면서 이제 카페나 주변 이제 부동산을 좀 잘 아시는 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취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압류가 있으니까 이 압류 때문에 내 돈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나는 이 22년 1월 1일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이때 대항력 뭐 1월 1일에 전입신고했을 수도 있지만 이 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1월 1일에 대항력이 갖췄다고 가정을 해본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갑과 계약한 상태 때 전이 확정 점유를 하셨어요. 이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아까 이때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21년 1월 1일에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 대항력은 제3자에게도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중간에 21년 5월 1일에 양수한 을에게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을이 만약에 또 이걸 또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21년 뭐 12월 1일 이때 또 양도를 했는데 여기서도 또 압류, 가압류 막 이런 게 들어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래도 그 여기에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갑과의 계약했을 때 당시에 그 대항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갑이랑도 계약서를 썼고 을이랑도 계약서를 썼고 여기 병이라고 칠게요. 병이랑도 계약서를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1억, 여기 1억 1천, 여기 1억 2천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나서 경매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내 돈 어떡하지? 이거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 법원에서는 이 주택의 세입자에게 임차인에게 배당 요구를 하라고 하는데 배당 요구하라고 할 때 요 세 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1억에 대해서는 최우선순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억에 대해서는 이 당시 생긴 다른 채권자보다 이 1,000만 원이 후순위가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채권자들
채무를 다 변제하더라도 남으면 또 1천만 원이 또 추가로 변제됩니다. 그리고 또 1.2억 계약서를 고려해서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또 1천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또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또 이때 또 붙어 있던 이 가압류나 압류 채권자들의 어떤 그 비용을 먼저 변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또 1천만 원을 세입자한테 주게 되는데, 보통 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대항력 금액은 웬만큼은 유지가 되는데 추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변제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꼭 쓸 때에는 등기부 등본에 어떤 다른 권리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최악의 경우로 계산을 해서 해드려도, 그래도 이 최악의 경우에서 이 2천만 원 증액한 거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 1억에 대해서는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시세가 전세보다는 크셔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안정적인 게 전세가가 시세 대비 70% 이내인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세랑 전세가랑 같아 버리면은 보증보험 되는 거 아닌 이상 하지 마시고요. 전세가가 시세 대비 월등히 높다 그러면 그냥 그 물건 쳐다도 보지 마시고 다른 물건을 구하세요. 근데 대부분 시세 대비 전세가가 높은 게 집이 깨끗할 겁니다. 그래서 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깨끗한 집에는 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하셨다는 거는 개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뭐 사기당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꼼꼼하지 못했다, 그리고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큰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손해를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조심을 하시게 되니까 뭐 인생은 그래도 좀 짧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습된 걸로 이제 노년까지 뭐 그런 마음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큰 배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기를 안 당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빌라들의 시세를 나 오피스텔의 시세를 알아보기가 이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부동산 사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감정가 부풀리기로 사기를 안 당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거는 아실 필요는 있어요. 제가 부천 지역을 한번 부천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빌라 시세를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내가 거주하려는 집이 연수가 한 2년 3년이다 그러면 한 이 정도로 잡으세요. 2년 4년 정도로 넉넉하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매매가를 한번 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이 나오는 물건들이 다 실거래가는 아니거든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호가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물건이 올라와 있는 가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실거래가라고 착각하시고 이 빌라도 그러면 이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온 호가는 호가고, 근데 이 중에 나온 물건들 중에 저가들 위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본 집이 한 20평 정도 됐다, 20, 30평 정도 됐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60 정도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구하는 집 위치가 이쪽 부천역 인근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천역 인근 축들 눌러보세요. 얘 58제곱미터 2억 6천이네. 그리고 4년 이내네.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이제 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용 면적당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2억 6천 나누기
58 곱하기 3.3025 그러면 평당 1400이죠. 네, 평당 1400. 그럼 또 다른 물건 찾아볼까요? 요거는 얘는 67제곱미터 3억 1500 아이고 3억 1500 나누기 67 곱하기 3.3025 1500 아까랑 뭐 비슷비슷하죠. 1500 그러고 얘도 연식 4년 내고요. 그럼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3억 나누기 74 곱하기 3.3025 얘는 1300이죠. 또 얘 보겠습니다. 얘 매매가 4년 이내 2억 8천 2억 8천 나누기 전용면적 83 곱하기 3.3025 평당 1100이에요. 자, 같은 4년 이내인데 1100부터 1500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찍어볼까요? 물론 이게 물건마다 개별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대중교통과의 편의성,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빌라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얘는 4억 3천이잖아요. 이런 건 깡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딱 봐도 64 곱하기 3.3025 네, 평당 2200이에요. 아까 1100부터 1500까지 나왔었는데 2200 이런 건 깡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건 그냥 눈으로 그냥 딱 스캔하면서 얘 딱 봐도 비싸 보이네 넘기시면 됩니다. 저런 거는 시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웬만하면 고려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3억짜리 나누기 전용 60 곱하기 3.3025 이것도 1600 얘도 조금 비싼 편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 얘는 아까 했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다 눌러보시면 됩니다. 2억 5천 나누기 전용면적 54 곱하기 3.3025 이것도 1500이죠. 그럼 얘도 58제곱인데 얘도 4년 이내네요. 1억 9500 이거 나누기 68 곱하기 3.3025 네, 1100이죠. 자, 이렇게 막 눌러봤어요. 지금 본 물건들이 다 4년 이내 물건이거든요. 1100부터 아까 2200인가요? 2200까지 평당가, 전용면적 평당가가 1100에서 2200까지 나왔어요. 어떤 금액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저는 보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쌌던 금액 1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전세를 구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세가를 산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깡통전세나 이제 감정가를 높인 그런 물건들은 아까 보신 물건처럼 2200 나온 거 있었죠. 그런 걸로 감정가를 높여버려 가지고 세입자를 비싸게 전세를 받아버려서 깡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했던 거 저는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1100만원인데 내가 구하려는 집이 59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59제곱 1100만원 1100만원 곱하기 0.3025 요거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이거라는 거죠. 그럼 59제곱미터다. 그러면 그거의 매매가를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물건 나온 거 대비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1억 9600이라는 의미죠. 1억 96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이 시세 대비 70%라고 그랬으니까 0.7을 곱하세요. 그럼 1억 3700 정도가 나오잖아요. 1억 3700 정도에 만약에 전세가 있다 그러면 완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 1억 9600이면 매매가가 전세가랑 만약에 같게 되면 보증보험이 되는 경우는 그 집을 쳐다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쳐다보지 마시고 70% 아까 70%에서 1억 3700 만약에 정말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0.8까지는 그나마 부동산 시장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뭐 하락기 때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럼 1억 5680까지는 이 집을 그래도 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 하락기이거나 시세가 같거나 그러면 보증보험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시고요. 그다음에 근데 만약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다. 아까 제가 계산한 방식으로 했는데 너무 높다. 그런 경우에는 그 물건 절대 하지 마시고 다른 집 찾으세요. 집이 너무 깨끗하고 마음에 든다. 당연하죠. 아마 신축 1, 2년 내외 거의 물건들일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시세도 잘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시세들 보면 대부분 분양하는 건축주들이 올린 게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딱 봐도 비싼 물건들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4년 이내 정도 찍은 이유는 그걸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싼 매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싼 매물들이 실제로 거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래 가격 찾는 방법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보수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일단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이게 역과의 거리,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그다음에 공원이 있는지,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그걸 가격 반영을 하셔가지고 시세를 산정하시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어렵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시세 파악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시게 되면 시세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덤탱이 씌이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이제 시세 파악하는 방법과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가이드라인을 정해 드렸으니까요. 집 구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